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당신에게 나는 좋은 의사일까요? 입니다. 지은이 레이첼 클라크, 옮기니 김은영, 출판사 책든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불그스름한 새벽빛 속에 드러난 가파르고 시뻘건 흙길과 희미하지만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총소리, 멀리서 흐릿하게 보이는 난민들의 첫 물결이 마을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피난민의 대열은 여자와 아이들이 앞장서서 이끌었다. 여자들은 커다란 보퉁이며 매트리스 같은 것들을 이고 지고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걸었고, 아기들은 어른의 등짝에 단단히 엎여 있었다. 난민들은 벽마다 총알구멍이 숭숭 뚫린 건물 입구를 지나 무감각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며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과 전쟁의 참상이 동시에 펼쳐지다니, TV 화면용 영상으로는 끝내주는 호소력을 가진 장면이었다. 의사가 되기 전 나는 사람들의 삶을 영상에 담는 일을 했었다. 기자로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내랑 같은 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 감독했다. 2003년의 일이었다. 토니 블레어 수상의 말을 빌자면 세계의 양심에 생긴 흉터였던 이 갈등으로 이미 5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시점이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던 폐허나 다름없는 마을 부니아는 학살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강간과 폭행은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었다. 우리가 도착하기 한 달 전에도 주민 500명이 낫과 칼로 무장한 민병대에게 끔찍하게 살육을 당했다. 마을에 임시로 세워진 병원 텐트에는 팔다리가 잘려나간 부상자들로 가득했다. 가장 어린 부상자는 겨우 7살이었다. 난민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총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지만 나는 카메라를 멈출 수 없었다. 난민들은 종종 걸음을 치다가 급기야 뿔뿔이 흩어지며 뛰기 시작했다. 머리에 이고 있던 매트리스며 보따리는 내동댕이 쳐져서 흙바닥 위에 나뒹굴었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다. 탈영한 민병대원들이 AK-47을 든 채 민간인들과 합류했지만 그들도 제각각 져살자고 도망치느라 바빴다. 원래 그들이 소속되어 있던 군대가 갑자기 숲에서 물밀듯이 밀려왔고, 우리에게는 빗발치듯 총알이 날아들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을 향해 달렸다. 가시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담장 안에 이미 6천 명의 난민이 바글거리고 있는 UN 평화유지군 난민 수용소. UN 건물 안에는 20명 남짓 되는 기자들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소리를 들으며 맨 콘크리트 바닥에 모여 있었다. 수류탄이 한 발씩 터질 때마다 건물벽이 우르르 떨렸다. 제발 저들의 손에 박격포는 없기를 우리는 기도했다. 나도 잡히면 강간을 당하고 갈갈이 찢겨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차라리 분이한 민병대가 사람을 주로 어떻게 죽이는지 몰랐더라면 싶은 심정이었다. 고의는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프랑스 통신사 기자와 몸이 딱 밀착되어 있었다. 내가 그 기자의 손을 잠깐만 잡는다면 이 남자가 싫어할까?
궁금했다.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걸어 두 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간절하게. 우리 카메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갔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흘러 4시간쯤 후 드디어 총소리가 잦아들었다. 부상자들이 병원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마을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유엔이 마련한 텐트촌에는 난민 수백 명이 또 늘어났다. 우리는 다행히 콘크리트 벙커에서 탈출했지만 밤은 깊어가고 아직도 멀리서 간간히 총소리가 들렸다. 100% 안전하다고 믿고 몸을 피할 장소도 없었다. 마을의 길목마다 민병대가 진을 치고 있는 마당이니 우리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화력에 보호를 구걸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난민 수용소의 벽 아래 얇은 비닐 한 장을 깔고 누워서 모기장을 움켜쥔 채 밤을 새웠다. 너무 무서워서 눈도 감을 수 없었다. 몇 년 후 그때 우리가 찍은 영상은 콩고의 군벌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세우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분야를 촬영한다는 건 국제적인 바보짓거리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성취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나는 내 능력 밖의 일에 철부지처럼 뛰어든 셈이었다. 29살의 나이에 나는 의사가 되겠다고 TV 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집어던졌다. 내가 갖고 싶은 직업과 기자라는 직업을 바꾸면서 나는 이제 전쟁터는 뒤로 멀리 떼어놓고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습게도 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경험은 콩고의 킬링필드에서 빗발치는 총소리에 숨죽이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아니라 영국의 한 수련병원에서 첫 야간 당직을 서던 날이었다. 만약 그때 누가 나에게 첫 야간 당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험인지 말해줬더라도 나는 아마 헛소리 하지 말라고 웃고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의대에서 막 떨어져 나와 피와 고통과 좌절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던져진다는 것의 공포는 다른 어떤 공포와도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나는 익숙하게 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첫 야간 당직은 마치 징역살이를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이제 막 의사 제조 공장에서 성형되어 나온 새내기 의사로서 췌장염의 원인 28가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뼈 206개의 이름, 스트레스와 공포의 신경 생리학 같은 것들을 줄줄이 꿰고는 있었지만 응급 환자를 앞에 두고서는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깜깜한 처지였다. 만약 내가 환자에 대해 잘못 판단한다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굳이 걱정할 필요 없는 환자와 진짜 신경을 써야 할 환자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병원 전체의 각 병동마다 나의 미숙한 손에 의지한 채 수백 명의 생명들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 잠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의사 가운을 입은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 사기꾼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마치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병사처럼 야간 당직을 준비했다. 영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인 남편은 무슨 수를 써서든 냉정 침착을 유지하는 것이 열쇠라고 내게 조언해 주었다. 그 속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데이비드의 냉정함을 닮아보겠다는 가망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즉 나의 교과서로 일단 후퇴했다. 적어도 내 머릿속에서라도 모든 응급 환자들을 조지 클루니처럼 다룰 수 있게 될 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사의 응급 상황을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이었다. 다이어트 콜라와 캐슈넛, 그리고 언제나 내 사기를 북돋워주는 초콜릿바를 든든하게 준비했다. 응급의학 포켓 가이드를 배낭 밑바닥에 넣고 응급 호출이 오면 후다닥 달려가기 편한 신을 골라서 신었다. 병원에 도착해 밤 9시에 생애 첫 야간 당직 인수인계를 하면서 간호사들에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밤새 삐삐 하고 신호를 보내줄 호출기를 받았다. 백전 노장 같은 담담한 얼굴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당장 토할 것만 같았다. 당직을 인계하고 나간 인턴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넘겨준 차트는 겨우 알아볼까 말까 한 글씨로 뭔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찾아가야 할 내과 전공의는 자기는 밤새 응급실에서 바쁘겠지만 정 필요하면 호출하라며 애매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다른 의사들도 뿔뿔이 사라졌다. 내 눈에는 그들 모두가 소름 끼칠 정도로 유능해 보였다. 삐 시작이었다. 심장이 질주하듯 박동치는 환자, 혈압이 뚝뚝 떨어지는 환자, 산소 수치가 너무 낮아 걱정스러운 환자가 나타나면 간호사들은 나를 호출했다. 삐. 모두들 내가 즉시 나타나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아직 첫 호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호출이 연달아 울렸다. 제발 누구 다른 사람 좀 호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아직 의사가 아니에요. 아직 의사 근처에도 못 갔다고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물론 나 말고 호출할 다른 의사는 없었다. 나는 혼자서 야간 당직을 시작했다. 이미 두 쪽을 꽉 채운 리스트를 손에 든 채 울고 싶은 마음으로. 프리스 씨는 그날 밤 내가 진찰한 첫 환자였다. 전화상으로 간호사가 빠르게 불러준 환자의 수치는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 심장은 너무 빨리 뛰고 혈압은 너무 낮았으며 산소 수치는 겨우 의식을 놓치지 않을 정도였다. 바로 그의 병상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걸 나도 알 수 있었다. 환자는 어두침침한 병실에 홀로 누워서 한 음절씩 뚝뚝 끊기는 말로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70대 초반에 은퇴한 언어학자인 프리스 씨는 열흘 전에 가벼운 심장 발작으로 입원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폐렴에 감염되는 바람에 병세가 악화된 상태였다. 그의 증상들은 모두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가 40년이나 해로한 아내가 있는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죽음의 문턱에 한 발을 걸치고 있었다. 담당 간호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환자의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 청진기를 통해 확성된 그의 소리는 나로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다. 삐걱삐걱, 덜거덕 덜거덕. 사람 몸에서 나는 게 아니라 무슨 기계에서 나는 것처럼 괴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다. 나는 프리스 씨의 심장이 제 기능을 잃어 폐에 물이 차고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내 판단이 옳다면 프리스 씨는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질려버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수염이 더부룩한 얼굴에 씌워주고 간호사를 부르러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뛰어갔다. 프리스 씨 담당 간호사가 누구시죠? 데스크를 지키고 있는 3명의 간호사를 향해 물었다. 누구요? 그중 한 간호사가 물었다. 프리스 씨요? 4번 병상 환자 말씀인가요? 미리암인데 지금 휴식 시간이에요. 그럼 저기 대신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는 너무 소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아니죠. 제 환자도 아닌데.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럼 윗분을 호출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윗분을 호출했다.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다. 나보다 연차가 높은 전공의를 호출했다. 1번, 2번, 여러 번. 하지만 아무리 호출을 해도 응답이 없었다. 간호사도 없고 나를 도와줄 선배 의사도 없고 환자는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었다. 너무나 절망적인 나머지 나는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선배 의사를 내 손으로 직접 끌어서라도 내 환자의 병상으로 데려오려고 7층을 한달음에 달려서 응급실로 내려갔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 응급실을 미친 듯이 뒤지고 다니던 순간에 프리스 씨의 심장 박동은 멈춰버렸다. 그날 내가 한 일은 보기 딱할 정도로 풀죽은 말투에서부터 시작해 단 하나도 옳은 게 없었다. 의대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다. 그러나 그 규칙이야말로 의사로서 제대로 일을 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임종이 임박한 환자를 만났을 땐 병상 바로 옆에서 최대한 크게 소리를 쳐야 한다. 여기 도와주세요. 그러면 즉시 4~5명의 스태프가 달려온다.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모든 환자의 병상 옆에 설치된 빨간색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이때도 병동에 있는 스태프들이 우르르 도와주러 달려온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만약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직전이라고 판단되면 병원 교환실을 통해 방송으로 응급 호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순식간에 응급 심폐소생팀이 나타난다. 나는 바로 그 규칙을 어겼다. 나는 단호했어야 할 순간에 쓸데없이 멈칫거렸다. 간호사들에게 올바른 신호를 주지 못했고 이미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환자 앞에서도 호출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현실적인 지식도 모자랐다. 어쩌면 젊은 의사들은 실수를 들킬까봐 두려워서 구원의 기사를 부르는데 주저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우유부단함 때문에 환자의 목숨을 대가로 치를 수도 있다. 그날 밤 결국 응급 호출이 나갔을 때 나는 그 심폐소생팀에서 가장 연차가 낮은 주니어 닥터였고 프리스 씨의 병상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그 순간에도 응급실에서 선배 의사를 찾느라 헛수고를 하고 있었다. 심정지 코림을 뜻하는 높은 음으로 4번 울리는 호출은 의사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호출 방송에 주목하게 만든다. 누구에게 어디로 집합할 것을 지시하는 교환원의 목소리는 그렇게 집중해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다. 코드블루, 코드블루, 7층 코드블루, 심폐소생팀 7층 코드블루, 반복합니다. 7층 코드블루, 심폐소생팀 7층으로 오세요. 이 경우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내 환자를 심장박동이 멈추기 직전에 홀로 버려두었다는 사실을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분명하게 깨달았다. 소름 끼치는 두려움 속에서 나는 제발 그 환자만은 아니기를 기도하며 7개의 층을 다시 달려 올라가 때마침 교수님이 나타나 묻는 소리를 들었다. 이 환자 제일 마지막에 본 클라크가 대체 누구야? 저요. 나는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겨우 대답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교수님이 들고 있는 환자의 차트에는 내가 당황해서 병실에서 급하게 뛰쳐나가느라 뭐라고 휘갈겨 쓰다 말고 끊어진 메모가 있었다. 교수님 눈에 얼마나 형편없이 보였을까. 죄송합니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도움을 청하러 가느라. 내 호출에 응하지 않았던 선배는 시치미를 뚝 떼고는 말없이 교수님 옆에 서서 나를 향해 오만하게 눈을 부라렸다. 나는 그 선배도 진즉에 여기 있었어야 했다는 말을, 그러나 오지 않았었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다. 프리스 씨는 온갖 전선과 튜브 그리고 제세동기 정극 아래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 소생팀이 이미 심장과 폐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가슴에 바늘을 꽂아 넣은 뒤였다. 흉부 압박은 가차없이 시행되었고 다행히 효과가 있어서 단 한 번의 전기 충격에 심장 박동이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왔다. 프리스 씨의 안색은 다시 분홍빛으로 돌아왔고 곧이어 눈을 떴다. 이승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안도와 감사의 마음에 울고 싶었다. 정말 신속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응급조치였다. 만약 내가 더 유능한 의사여서 좀 전에 더 잘 대처했더라면 애초에 막을 수 있는 사태였다는 사실만 빼고 나는 소생팀이 프리스 씨를 집중 치료실로 옮기느라 분주하던 그 순간보다 더 무능력하게 느껴졌던 때가 없었다. 그 굴욕감과 죄책감은 아직 제대로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의사라는 직업을 집어치우고 싶었을 정도였다. 영국의 주니어 닥터들은 종종 정치가들로부터 NHS의 척추라는 소리를 듣는다. 간호사, 진료보조원, 그리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주니어 닥터들의 중노동이 NHS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온갖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넣고 있다 해도 실무 경험은 거의 없는 우리가 실제 병동에서 떼는 첫걸음은 애써 감추고 있는 두려움과 고립감에 짓눌린 무거운 발걸음일 수도 있다. 의사에게 소명의식도 제대로 갖추기 전에 척추가 되라고만 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요구인지도 모른다. 의사로서 기술과 능력, 그리고 낚아죽의 두께가 그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생과 사가 갈리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고된 길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 말고 다른 지름길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 서비스에서 의사는 물론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인력은 부족하여 소명의식이나 모범적인 치료는 고사하고 환자들의 목숨을 다만 살려라도 두기 위해 기적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하여 젊은 의사들이 자신들에게 던져진 모든 의학적 과업들을 완수할 수 있을 만큼 경험을 쌓는다고 해도 점점 허물어져가고 무력해진 시스템 때문에 의료계의 현업 종사자로서 점점 무감각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6년에 업무 계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니어 닥터들과
정부 사이의 분쟁에서 위와 같은 의문들이 던져졌다. 이 갈등은 나와 비슷한 수천 명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환자를 돌보아야 할 시간에 시위에 나서게 만들었다. 시위는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독하고 신랄한 말의 전쟁을 촉발시켰고, 이들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여러 해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갈등으로 수많은 의사들, 내 동료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NHS를 떠났다.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사들이 떠나버렸다. 그리고 드디어 갈등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NHS 역사상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다. 주니어 닥터들이 이틀 동안 진료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던 것이다. 주니어 닥터들의 무용담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우리의 환자들이 가장 많은 것을 잃었을 뿐이었다. 논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대언론 담당자들이 분노와 격동과 참담함의 핵심 쟁점으로 지목한 이슈는 단 하나였다. 주니어 닥터들이 토요일 시간 외에 진료 수당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총선 공약인 진정한 주 7일 NHS가 주니어 닥터들의 독선적인 고집 때문에 실현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보건부 장관 제레미 헌트는 주말에 진료하는 의사가 너무 적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사망한 환자가 매년 11,00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헌트의 주장은 사람들의 감정에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이런 교묘한 언변이 펼쳐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의사로서의 본능은 움찔하며 움츠러들었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은 그것이 영리하고 효과적인 정치 전략임을 간파했다. 나는 최고의 고수로부터 스핀 여론전이 무엇인지 배운 바 있었다. 18년쯤 전이었다. 방송국에 갓 입사한 TV 리서처로서 조너선 딤블비의 ITV 정치시사 프로그램 스태프로 일하고 있던 나는 노동당에서 가장 영리한 스핀 닥터였던 알라스테어 캠벨과 피터 맨델슨이 그들의 권력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인터뷰를 구성하고 있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일주일쯤 전에 인터뷰를 했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스크린을 들여다보면서 광고가 나가는 시간에 인터뷰 영상 중에서 우리가 쓸만한 짧은 영상을 발췌하기 위해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거 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내 인터뷰에서는 따갈 게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캠벨이 음흉하게 웃는 얼굴로 말했다. 정말 그랬다. 그의 인터뷰에서는 따다 쓸 게 하나도 없었다. 그는 철저한 스핀 닥터였다. 정치적 자산을 쌓아 올리기 위해 공포를 이용하는 것은 정치 그 자체만큼이나 역사가 깊은 전술이었다. 이 경우에 새로웠던 것은 타겟이 외국인이나 이민자, 난민이나 무슬림이 아니라 의료계 자체였다는 점이었다. 2015년 새로운 여당이 된 보수당 정부는 자유민주당과의 연정에서 드디어 해방되었고 NHS 임금 계산서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주니어 닥터, 교수, 그리고 지역 주치의 모두가 계약 재협상의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제레미 헌트는 애초부터 우리를 압박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전략은 간단했다. 먼저 의사들이 너무 게으르거나 탐욕스러워서 주말에는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1,000명의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의사들을 천벌을 받을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 그 다음에는
현재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 주 7일 진료 서비스라는 해결책을 약속함으로써 그들의 교묘한 술책 때문에 천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천벌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방법을 제시하는 척했다. 마지막으로 임금 재협상에서 주니어 닥터들과 추가 비용 없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가 비용 없이 앞에서 언급된 주 7일 NHS 진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명백한 선결 조건인 인원 충원과 예산 지원은 정부 설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안전한 주말의 회방꾼은 재무부가 아니라 주니어 닥터들이었다.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기자 생활 10년과 의사 생활 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잔뜩 얼어있던 초짜 의사가 병동에 능숙한 최전선 정예 멤버가 되기까지 충분히 긴 세월이 지나간 뒤였다. 해가 바뀔 때마다 나는 예산 삭감이 사람에게 주는 충격을 더욱 뚜렷하게 목격하고 있었다. 환자들의 대기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의사들은 조용히 당직 근무표에서 사라졌으며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렇지만 나의 사기는 꺾이지 않았다. 6년의 임상 경험과 대학원 과정에서 치렀던 수많은 시험 경력을 무기로 내가 선택한 통증 치료 전문의로서 열정적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최대한 완전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자를 돕는 것은 심적인 고통과 번민이 끊이지 않는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내 안의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깨워내는 일이기도 했다. 주니어 닥터들이 정부의 공격 목표가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다운인가 10번지의 조준 사격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집요하게 사람의 정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었다. 의사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이중의 관점을 가지고 나는 정부가 의사노조, 영국의사협회, 즉 BMA를 차례로 제압해가는 과정을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이 실제로는 무엇에 대한 논쟁인가? 빗발치듯 쏟아지는 비난과 그 비난에 대한 반박의 물밑에서 젊은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을 방치하고 시위 현장으로 나가게 만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제레미 헌트라 해도 우리가 단지 토요일 진료수당을 챙기기 위해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는 주장이 진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논쟁은 임금과 환자의 안전, 인력 충원의 정도, 직업 윤리 등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연계되어 각 당사자들의 이해에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주니어 닥터라는 용어도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물들을 가리킬 수 있었다. 거기에는 이제 갓 의대를 졸업한 23살 독신인 의사에서부터 아이를 둔 30, 40대 엄마나 아빠인 의사, 의대 교수가 되기 직전에 고참 의사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나에게 있어 주니어 닥터 논쟁은 이 시대의 NHS가 얼마나 튼튼한가, 어떻게 해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파업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젊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방치하고 파업에 나선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었고 파업은 8일 동안 이어졌다. 근본적으로 우리들 대다수에게 있어서 파업은 NHS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겪은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누적된 절망이 선택하게 한 행동이었다. 우리가 경험한 NHS는 의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충분한 인원의 의사를 고용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통계를 보면 영국은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의 수가 인구 1000명당 2.8명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니아보다도 낮다. 독일은 4.1명, 그리스는 6.3명이다. 주니어 닥터 개개인에게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최선의 경우 피로, 최악의 경우 영혼의 파괴를 불러오는 만성적인 인원 부족이다. 주니어 닥터 당직 근무표에 펑크가 나서 의사 2명의 몫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날이 며칠이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펑크난 당직이의 역할까지 메꿔야 하는 당직 근무는 아무리 잘해도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혹한 소방훈련인데다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내가 처음 의사 면허를 딴 2009년만 해도 그런 경우는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펑크난 인력을 나머지 인력끼리 메우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다. 우리도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두렵고 걱정스럽지만 환자들은 더욱 걱정스러웠을 것이 당연하다. 급박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하더라도 동시에 2개의 장소에서 그 실력을 펼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원 부족 때문에 의사 1명이 2명 몫의 응급 호출을 감당해야 한다면 환자가 응급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확률은 2배가 된다. 의사의 수가 너무 적은 현실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의사의 과도한 진료 부담으로 발생하는 더 큰 피해는 의료 현장에서 친절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친절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람들은 NHS는 오로지 의료진의 선의에만 의지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여러 의료 종사자들을 멈추지 않게 하는 동력은 돈이나 감사의 말, 칭찬이나 자기 홍보가 아니라 환자를 돕는 데서 얻어지는 내면적인 보상이다. 그렇다면 환자를 친절하게 응대할 여유를 빼앗아가는 의료 환경은 NHS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의료 인력의 부족은 의사와 환자 관계의 적이다. 의사들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 진료를 볼 때도 의사들이 자신의 업무 부담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만도 1분 1초가 소중하다. 환자나 보호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피할 수 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피한다. 대화라는 인간적인 행동은 이러한 의료 환경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가 되었다. 의사들은 점점 딱딱한 기계가 되고 환자들은 어둠 속에 방치된다. 이런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이렇게 된 우리의 모습을 유감으로 여기며 한때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직업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한다. 우리는 이미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2016년에 나로 하여금 무겁고 의문 가득한 마음으로 피켓라인에 서게 만들었던 문제는 내가 받아야 할 토요일 시간 외 수당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NHS 체계 안에서 열정과 인간애를 지키면서 내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였다. 나와 함께 일하는 대부분의 동료 주니어 닥터들처럼 나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주 5일이 아니라 주 7일을 진료에 나서게 하려는 계약은 내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책은 내가 그 안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아이를 낳았으며 만약 그때까지 존재한다면 죽음도 그 안에서 맡게 될 제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NHS 의사가 갓 낳은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렸고 NHS 종양팀은 암세포가 내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영국의 다른 많은 가족들처럼 우리 가족들도 우리 삶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NHS 안에서 경험했다. 그리고 NHS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조산사, 도우미, 심리치료사, 방사선기사, 약사, 식이치료사 등 많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라면 나도 자랑스런 골수분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만큼의 세금을 기꺼이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내가 영국인이라는 사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 환자들에게 지불 능력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 따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NHS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은 나의 절대적인 기쁨이자 특권이다. 나는 NHS 스태프들이 최고의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불평도 동요도 없이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 목격한다. 그들은 상처를 치료해 붕대를 감아주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고 슬퍼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환자의 배설물을 닦아주고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이제 막 숨진 환자의 눈을 감겨주는 사람들이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의사보다 더 보상과 성취감이 큰 직업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NHS의 가장 큰 자산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종말적인 피로감에 시달리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선의와 친절함이 없으면 NHS는 유지 못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인력 부족과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요구가 의료진들의 선의와 친절을 가혹하게 쥐어짜고 있다. 이 책은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친절을 잃지 않으며 NHS의 최전선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다.